안녕하세요. 백엔드 테크팀 닐토입니다. 네, 오늘은 카프카 컨슈머 이야기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간단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PPT 자체는 페리가 만들어진 스킬로 좀 꿀을 빨았습니다. 네, 먼저 카프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최대한 쉽게 만든다고 만들어 봤고, 먼저 카프카 컨슈머가 뭔지 짧고 빠르게 짚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 때 어떤 포인트를 챙길지를 좀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구형까지 들어가자면, 이해하자면 너무 방대해지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다 들어가진 않고 큰 흐름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요거는 자바 케이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카프카의 가장 기본 단위는 두 개가 일단 있는데, 먼저 토픽은 이제 메시지가 쌓이는 그냥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벤트를 쏘게 되면은 같은 종류의 이벤트, 뭐 예를 들어 오더 이벤트, 뭐 유저 클릭 이런 것들을 이제 한 토픽에 모으게 됩니다. 이제 토픽 안에는 파티션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제 토픽을 작은 단위로 이제 쪼개놓은 거고, 사실상의 처리 단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시지가 한 파티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는 순서가 보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굳이 쪼개는가? 뭐 당연히 병렬 처리하기 위함이죠. 병렬 처리하기 위함이고, 만약 토픽 하나에 파티션이 3개 있다 그러면 뭐 동시에 3개의 컨슈머가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컨슈머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컨슈머 그룹은 같은 일을 하는 컨슈머들의 묶음입니다. 네, 그룹 아이디 하나로 묶어주고, 이제 그룹 안에 컨슈머 인스턴스들을 여러 개 띄우면 카프카가 알아서 이제 토픽의 파티션들을 그 컨슈머 인스턴스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게 이제 할당이고, 핵심 규칙은 사실상 하나인데, 한 파티션은 그룹 안에서 한 파티션, 한 컨슈머에만 할당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두 개의 컨슈머가 같은 파티션을 동시에 보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파티션 순서가 보장이 되게 됩니다. 한 컨슈머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규칙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이제 컨슈머가 파티션 수보다 많으면 일부 컨슈머는 이제 받을 파티션이 없게 되면서 이제 놀게 된다. 그래서 그룹 안에 컨슈머 병렬도에 상하는 이제 파티션 개수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룹의 컨슈머 인스턴스가 들어오거나 혹은 뭐 죽거나 파티션 수가 는다 하면은 카프카는 자동으로 다시 이거를 할당을 해줍니다. 요거를 이제 리밸런스라고 해주는데, 리밸런스가 시작이 되면은 해당 그룹의 그 컨슈밍 자체는 잠시 좀 흔들립니다. 뭐 이것도 전략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전체 파티션이 멈추기도 하고, 뭐 일부 파티션만 또 옮겨가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때 처리 중이었지만 아직 커밋되지 않은 메시지 자체는 이제 다른 컨슈머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핸들러 자체는 뭐 다시 실행해도 뭐 결과가 깨지지 않게 명등하게 작성되긴 해야 된다. 근데 뭐 이거는 뭐 리밸런스라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컨슈머 핸들러 자체는 원래 뭐 명등하게 작성돼야 되긴 해야 되죠. 아무튼 리밸런스 자체는 자연스러운 동작이다. 근데 이제 의도치 않게 리밸런스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리밸런스가 언제 의도와 다르게 일어나는지 보기 전에 먼저 컨슈머의 가장 단순한 모양을 보자면, 컨슈머는 주기적으로 카프카한테 메시지 더 있어?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걸 이제 폴이라고 하는데, 가져온 메시지 하나하나는 이제 레코드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코드를 보시면 되게 간단하죠. 가장 심플하게 표현했을 때 저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폴로 레코드를 당겨오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폴, 이 루프가 이제 컨슈머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이제 가장 단순하게 구현하면 한 개의 스레드가 저 폴도 하고 처리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 과정이 있는데 저 프로세스가 길어지면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방금 본 폴 루프에서 프로세스가 길어지는 과정을 보자면 먼저 카프카는 컨슈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제 카프카 컨슈머는 두 가지로 체크를 합니다. 먼저 하트비트로 세션이 생존했다 라는 거를 알리고, 두 번째로 폴 루프를 통해서 폴을 시도할 때마다 정상적으로 그 폴 루프와 루프 사이를 체크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트비트가 살아 있어도 두 폴 사이의 그 시간이 일정 시간을 넘게 되면은 컨슈머가 처리를 못한다, 지금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그룹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리밸런스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위쪽 케이스가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아래쪽 케이스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은 이제 폴하고 프로세스가 짧게 돌면서 한계선 안에 폴이 항상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문제 상황인데 이제 프로세스가 길어져서 두 폴 사이에 그 시간이 5분, 디폴트가 5분인 거고 이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5분을 넘게 되면은 이제 그룹에서 빠지고 리밸런스가 발생해서 파티션이 재분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단순한 폴 프로세스 루프를 한 스레드에서 그대로 돌릴 때에는 이렇게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 한계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제 처리가 지연되는 게 다음 폴 지연이 되니까 문제가 될 저 맥스 폴 인터벌 저 5분을 넘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한 개 생기고, 두 번째로 폴에서 여러 파티션 레코드를 가져와도 한 스레드가 순차적으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된다. 처리량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안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림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요거는 뭐 SQS나 뭐 다른 컨슈머들에서도 사실 흔한 모양인데, 사용자는 사실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개발자 분들은 이벤트 종류마다 뭐 핸들이라는 그 비즈니스 로직만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고, 나머지는 프레임워크가 챙기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러면은 챙기면 좋을 여러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파티션 단위로 이제 1대1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제 한 파티션은 한 워커만 다루도록 순서가 보장되고, 파티션에 종속되는 시크 같은 저수준 제어도 가능하면 좋다 정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핸들러별로 이제 에러 전략을 선언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핸들러마다 뭐 요 에러 같은 경우는 무한으로 제시도 하고, 뭐 요 에러 같은 경우는 뭐 DLT로 보내고 뭐 스킵하고, 뭐 아닌 경우는 뭐 5번 제시도 하고 DLT로 보내고, 뭐 이런 게 다 커스텀하게 가능하면 좋다 선언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뭐 컨슈머 라이프 사이클의 훅을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요거는 핸들러가 아마 그 사용자 상태 뭐 상태 스테이트들을 몇 개 갖고 있을 텐데, 요거를 리밸런스 타이밍에 정리할 수 있어야 좋습니다. 그러면 요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했으니까 어떤 패턴이 요거를 챙겨볼 수 있는지를 좀 보자면, 가장 기본적인 카프카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전략이 다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위에서 이제 굴리는 방법이 일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한 스레드에서 폴과 프로세스를 순차로 돌리는 거, 가장 단순한 케이스.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처리량이 한 스레드의 처리 속도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심플한 케이스라 보면 되고, 두 번째로 컨슈머가 스레드마다 존재하는 그런 컨슈머 퍼 스레드 케이스인데, 요거는 이제 스프링에서 요렇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n개의 리스너 컨테이너가 생기고, 각 컨테이너가 자기 카프카 컨슈머를 가지고 파티션을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폴 루프가 있고 따로 워커풀이 존재하는 케이스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선택한 케이스인데 폴 자체는 단일 스레드가 담당하게 되고 실제 처리는 별도 워커풀에 위임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근데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처리 중인 파티션은 퍼즈라고 이제 다음 폴에서 안 가지고 오겠다라고 전달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리줌을 해서 파티션 내 순서를 지키는 것을 보장하게 됩니다. 뭐 나머지 방법들도 좀 있긴 한데 뭐 저희한테 적합한 후보는 아니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선택이 앞서 말했듯이 다른 케이스들이 못 푼 한계를 풀고 저희 요구사항까지 챙기는 게 요 케이스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 요 케이스 장점은 이제 컨슈머 인스턴스 수와 처리 스레드 수를 일단 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파티션 수가 병렬도의 뭐 상한이라는 점은 좀 그대로긴 한데, 뭐 한 컨슈머가 이제 여러 파티션을 할당 받아도 각 파티션 작업을 워크풀에서 좀 병렬로 돌려볼 수 있고 폴 루프 자체는 가볍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폴 스레드와 워커 스레드가 분리가 되니까 맥스 폴 같은 걸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퍼즈하고 리줌하는 로직을 통해서 파티션 내 순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략을 구현할 때 어떤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을까도 봤는데 크게는 일단 두 가지였어요. 카프카 클라이언트 위에서 직접 구현하는 거, 그리고 뭐 컴플루언트 패러렐 컨슈머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는 방향이 있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직접 구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원한 게 단순히 병렬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파티션 단위 제어, 그리고 에러 전략, 라이프 사이클 같은 거 챙기는 거를 우리 프레임워크 안에 계약으로 좀 열어두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근데 요 선택이 일단은 그 패러렐 컨슈머 케이스를 좀 배제하는 건 아니고, 사용자 측은 카프카 컨슈머라는 인터페이스만 의존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키 단위 병렬화가 필요하지거나 그럴 때는 패러렐 카프카 컨슈머 같은 거를 붙일 수도 있고, 나중에 뭐 버추럴 스레드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 쓸 때마다 뭐 컨슈머 모델링 같은 거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갈아 끼울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핸들러 코드는 고정하고 내부 실행만 갈아 끼울 수 있게 구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직접 짰는지를 보자면 큰 그림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 컨슈머는 두 개의 스레드 영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왼쪽이 폴 스레드고 이제 단일 스레드에서 메인 루프가 돌아갑니다. 4단계가 반복이 되는데요. 완료된 작업을 수거를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수거한 작업들을 이제 커밋해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비동기로. 그리고 폴로 새 레코드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작업을 워커들한테 던지게 된다. 요거가 계속 반복해서 돌게 됩니다. 그게 왼쪽 그림이고요. 그러면 이 던지는 것들이 어디로 가냐? 오른쪽에 있는 워커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별도 스레드들이 파티션 단위로 작업을 나눠서 하게 되고요. 여기서 핵심은 워커 오른쪽으로 넘기는 파티션 같은 경우는 이제 퍼즐을 해서 같은 파티션의 다음 레코드가 섞이지 않게 돼요. 폴 해도 그 해당 퍼즈한 파티션들의 레코드들은 가지고 오지 않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퍼즈는 파티션 할당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리밸런스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파티션에서 더 이상 레코드를 가지고 오지 않겠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컬 제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길어져도 폴 스레드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은 계속 그냥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실패를 했을 때 뭐 핸들러 쪽에서 이제 실패했을 때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판단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지 보겠습니다. 핸들러가 이제 예외를 던졌을 때 내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도는지에 대한 흐름인데,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랩핑된 것뿐입니다. 트라이캐치로 결국 랩핑된 거고요. 이제 사용자가 핸들러를 등록을 할 때 에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에러 스트래티지를 같이 선언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프레임워크가 처리 중에 예외를 잡고 뭐 현재 시도 횟수, 뭐 예외 타입, 전략 같은 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 액션으로 뭘 할지. 뭐 리트라이를 할 수도 있고 DLT에 레코드를 보내고 그냥 다음 레코드를 처리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무한 재시도 전략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그냥 무한으로 말 그대로 재시도를 하겠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스키마 레지스트리, 바이트를 어떻게 프로토콜 버퍼 메시지로 바꾸는지, 그리고 같은 토픽에 여러 이벤트 타입이 섞일 때 어떻게 라우팅 하는지를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 레지스트리는 저희는 컴플루언트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모든 환경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제 흐름 자체는 단순합니다. 이제 폴을 사용해서 받아올 때 바이트 배열을 받게 되는데, 거기 바이트 배열을 받아온 거를 이제 디시리얼라이저가 이제 스키마 아이디가 그 바이트에 들어있거든요. 그 바이트에 있는 스키마 아이디로 프로토콜 버퍼 타입을 가지고 와가지고 메시지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봉투 패턴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인벨롭 토픽이기 때문에 메시지에서 원오브라는 필드를 보고 이제 등록 시점에 매핑해둔 해당 핸들러로 라우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자기 핸들러의 핸들 안에서 그 정해진 타입 이벤트를 받게 됩니다. 요거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왜 굳이 원오브로 묶냐라고 하면은, 한 토픽에는 여러 가지 타입의 이벤트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토픽에 어떤 타입들이 들어올지 스키마에 명시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스키마 레지스트리나 뭐 플링크 같은 스트리밍 도구가 이제 이 토픽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워크플로우 이벤트라는 토픽이 있다고 할 때, 뭐 워크플로우 퍼블리시드, 뭐 워크플로우 델리티드, 뭐 업데이티드, 요런 이벤트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요런 이벤트들이 한 토픽으로 같이 들어오는데, 이제 프로토 안에 원오브로 이거를 묶어서 정의하게 되고, 이제 컨슈머에서는 원오브 필드가 뭔지 보고 해당 핸들러로 라우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핸들러를 정의할 때는 워크플로우 퍼블리시드라는 핸들러를 정의하면은 알아서 그 원오브 그 바이트에 있는 원오브의 워크플로우 퍼블리시드네를 보고 그 해당 핸들러로 라우팅 되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본 조각들을 전체 흐름으로 이해하자면, 먼저 폴 스레드가 이제 카프카에서 레코드를 가져옵니다. 이때 밸류는 아직 바이트 배열이고, 뭐 키, 파티션, 오프셋 같은 메타데이터를 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디시리얼라이저가 밸류 안에 있는 스키마 아이디를 보고 스키마 레지스트리에서 스키마를 확인한 다음에 바이트를 저희가 원하는 프로토콜 버퍼의 메시지 형태로 변경을 시킵니다. 객체로. 여기서 이제 그 봉투 패턴 토픽이면 원오브 필드를 열어서 실제 이벤트 타입을 찾고 등록 시점에 매칭해둔 핸들러로 라우팅을 시켜줍니다. 이제 라우팅이 끝나면 해당 그 폴 스레드 자체에서 이제 해당 파티션을 퍼지 시켜주고 이제 워커풀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파티션의 다음 레코드가 이제 중간에 섞이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워커 자체가 이제 타입드 이벤트로 핸들러에 호출해 줍니다. 이제 요게 성공하게 되면은 오프셋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제 실패하게 되면 앞에서 본 에러 전략에 따라 분기를 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폴 스레드가 10번이죠. 폴 스레드가 이제 완료 결과를 수거를 하고 파티션을 리줌하고 커밋 단계에서 완료 오프셋을 이제 비동기로 커밋하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바이트로 온 레코드가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거쳐서 타입드 이벤트가 되고 파티션 단위 워커에서 처리된 다음에 결과만 홀 루프에서 커밋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섹션으로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핸들러로 쓰는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나머지는 그냥 내부 동작에 불과하고, 네, 진짜로 그래서 카프카 핸들러 컨슈머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진짜로 짜야 되는 건 요 두 코드뿐이고, 좌측이 이제 등록해주는 코드입니다. 컨슈머 그룹 빌더라는 요 코드 하나로 끝나고, 이제 어떤 토픽을 어떤 인벨롭으로 받을지 등록을 하고 그 안에 핸들러를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매핑이 되면은 우측이 핸들러 코드입니다. 이제 메시지 핸들러라는 인터페이스 안에 핸들이라는 메소드 하나만 구현하면은 요 안에서 비즈니스 로직만 구현하면 역직렬화하고 뭐 커밋, 제시도 이런 것들이 다 프레임워크가 처리하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감사합니다지? 네, 정리하면 요거 감사합니다는 좀 무시해 주시고, 정리하면 세 가지인데, 이제 첫째로 이제 폴 루프의 스레드 처리를 이제 스레드 분리해서 긴 프로세스에도 컨슈머가 그룹에서 빠지지 않게 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파티션 단위 1대1 구조를 통해서 순서를 보장하게 됐고, 세 번째로 뭐 에러 전략이나 뭐 DLT, 라이프 사이클 훅 같은 것들은 프레임워크가 맞게 되고 핸들하는 로직 자체만 집중하게 된다, 사용자는. 네. 지금은 그리고 그 구현체가 스레드풀 카프카 컨슈머라는 구현체 하나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뭐 키 단위 병렬화 요런 게 필요하다면 같은 인터페이스 아래에서 바꿔 끼워 넣을 수 있게 구현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